제가 올해 이 선생님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은 제가 올해 만난 인연 중에서 최고의 인연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귀하신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응낙하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저만이 이분의 강의 너무 좋아, 이분 너무 진짜 좋은 분이야라고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듣게 돼서 정말 저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 고영훈이라고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필명으로 쓰시기는 고릴이라고 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독특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분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여러 분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살면서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나이도 나이 먹었지만은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공부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르신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시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이력에 대해서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력이요? 이력이 아니 생략. 왜? 아니, 제가 하세요. 예, 아니. 선생님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요. 선생님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이시고 화가이시고 칼럼니스트이시고 미래학자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수의 책을 지으셨는데요. 첫 번째 지었던 책은 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을 시작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지 인공지능의 미래인문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표 저작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화가이시기 때문에, 서울대 나오신 화가이시거든요. 화가이시기 때문에 꾸준히 그림을 그리셔서 전시회도 여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7년 전까지는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해오셨고요. 그 이후에는 뇌과학과 미래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현재에는 미래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래인문학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미래인문학은 평생학습, 미래진로, 문명사, 그리고 진화 심리학 등을 모아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만나실 수 있으신데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문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려주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맞이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기 위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고영훈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안 듣고 바로 가셔도 되실 정도시죠? 네. 저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요.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복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주무셔도 되고 중간에 가셔도 되고 뭐. 중간에 한 휴식 시간 좀 가질게요. 네. 제가 이거 좀 충전도 하고 그래야 돼서. 더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앉아서 이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보이죠? 커서 저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할 거고, PPT를 넘겨가면서 하면은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필요한 것만 열면서 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리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저는 눈동자에다가 우주, 별, 이런 걸 그리는데, 이 주제에 오기까지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딱 보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그림 주제를 선정한다는 게,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이혼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그림 하나에 대한 어떤 느낌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마치 이제 고산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를 때 헬기에서 바로 고지로 내리면 신체가 적응을 못해서 죽어버리거든요. 병 걸리고 막 정신 이상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이상과 자기 높은 이상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적응시키는 과정,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림 일단은 이 정도 한번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거는 어쩌면은 제가 1970년생이에요. 70년생인데 내년에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뭐가 30년 걸렸냐면은 독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독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올 김영옥의 철학 강의라는 그 책에 보면 앞쪽에가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아들인가 딸이 아주 어려운 책을 잘 읽는다고 자랑하는 엄마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근데 그 엄마를 되게 비판을 합니다. 도올이 왜 비판을 하냐면 그 나이에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그 책을 자기 자식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제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어떤 책의 종류에 따라서 10대의 이해가 가능한 책이 있고 또 40대의 이해가 가능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뇌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약 45세경에 두뇌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5세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좀 일원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책에서 나오냐면 뭐 뛰어난 중년의 뇌라든가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만 이렇게 구조화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40세경에는 강의 자체가 공부법 강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학원 선생 수준인 거죠. 근데 45세가 넘으면서 이제 뇌과학하고 인문학이 섞인 강의를 시작했고, 물론 쭉 책은 읽었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통합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45세부터 55세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이 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저는 3년 동안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 발명품을 컨설팅하는. 제 별명이 미대에 다니는 공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저랑 대화를 하면은 넌 공대에 올 애였는데 미대로 잘못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기억을 하는 키스트에 그 파력 발전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어요. 파도로 이제 그 발전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파도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원리는 한 3가지가 나오겠구나, 이게 금방 생각이 나거든요. 웨이브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쨌건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자석하고 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아주 기본적인 조력 발전, 물이 들어왔다 그건 수력 발전의 원리하고 똑같고. 그럼 그게 생각이 나면 제가 거기다 설계도를 바로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럼 파력 발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한 거냐고. 근데 공부 안 해도 기본 원리를 알면은 또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회피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 설계.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즉석 사진이 있죠. 폴라로이드. 근데 그 랜드 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동시에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 창업자가. 근데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코닥인가 어디서, 이게 분명치는 않아요. 코닥인가 어디서 그걸 따라했어요. 하도 잘 팔리니까, 카메라. 근데 원리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 원리를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원리를 피해서 동일한 기능을 내는 거를 그걸 회피 설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내서 그걸 시중에 팔아먹는데 돈이 많은 기업이면 성공을 합니다. 그게 더 복잡해도. 그게 이제 우리 컴퓨터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맥킨토시가 훨씬 더 좋은 컴퓨터였는데 빌 게이츠가 이겼잖아요. 그 대중화에 있어서. 그게 이제 막 싸게 뿌려버리니까 그게 표준화돼 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놀랐는데 특허 관리비만 4조에서 5조가 들어간대요, 1년에. 근데 그 수많은 특허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한 20개는 뭐냐면 방어하기 위한 특허예요. 누가 우리 영역으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중에서 하나만 쓰는 거죠. 하나만 시중에 내보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그동안 제가, 저는 이제 어떤 도서관을 좋아했냐면 책이 약 3,000권 정도 있는 도서관이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은, 이 도서관을 좀 정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3,000권 정도 있는 그 작은 도서관에 가면은. 쭉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 도서관을 다 털어요, 이렇게. 한 번. 3,000권 중에서 읽고 싶은 건 대략 300권 정도 나오겠죠. 10분의 1 정도. 제 마음에 드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독서를 해왔고,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1초에 800만 권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텍스트를. 그러니까, 의학 논문을 인공지능이 읽는 속도가, 의사 한 명이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한 100편 정도 본대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온라인상에서 검색되는 의학 논문을 읽는데 3시간 대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리고 인공지능이 읽으면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읽기만 했어요, 인공지능이. 읽어서 뭐 근데 요즘에는 그걸 요약을 하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발달을 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인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 몇 개만 추천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의사한테. 그럼 그 인공지능 의사가 한국인들은 식생활이 이렇고 뭐 예를 들어서 A형이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한 당뇨병 치료제는 약 후보 물질이 7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땠었냐면요. 약대와 의대를 나온 연구원 20명이 5년을 걸려야지 그 후보 물질 하나를 낸대요. 근데 이게 5분 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20명이 5년 동안 연구해야 나오는 신약 후보 물질이 인공지능이 워낙에 많은 빅데이터를, 물질에 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5분 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강의가 제가 과거에 뭐 이렇게 책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살짝 나오다시피 저는 그냥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지식이, 어떤 미술 비평가라든가 기존의 이렇게 이론가들을 압도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거는 환쟁이다. 기능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철학과 과학, 교양이라는 것을 갖추지 않은 화가는 화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그 화가들도 40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화가들이 많았고. 그래서 순수한 동기는 그냥 예술가가 되기 위한 동기였는데, 이제 성향이 워낙에 이제 잡다하게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마치, 인공지능은 저보다 뭐 책을 더 현재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저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들은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이 블로그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올리고 하면서 최근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자료는 현재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무리 많은 텍스트를 현재 웹상에서 해킹을 해서 다 볼 수 있지만 최근 자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좀 인간의 장점과 인공지능의 장점이 존재하는 시대인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동안 약 30년 동안 본격적인 독서를 해오면서 이제 해왔고 인공지능 시대는 다가왔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전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제 진동 좀 살짝 좀 전화 좀 받아주시고요. 강의할 때 제가 예민해져가지고 진동 소리가 들리면 자꾸 신경을 쓰게 돼서 저는 이제 무음으로 해놨습니다. 제 폰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인간의 그 아주 치명적인 한계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장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가장 잘 발견하는 게 이제 배우자죠. 와이프나 남편. 저 사람의 단점을 없애고 싶은데 단점을 없애면 장점이 같이 없어져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 지내는 사람의 좋은 점은 단점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장점만 보고 살면 되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같이 가깝게 사는 사람은 그 단점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물론 여기서 창조론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포가 출현한 게 38억 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생물학자들은. 근데 이 38억 년의 세포의 역사가 인간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단세포를 연구해 보면은 집신벌레가 공격을 받을 때 막 도망가거든요. 단세포가 도망을 가는데 집신벌레도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선모를 막 움직여요. 털을 선모를 움직이는데 얘도 그 선모를 움직이려면은 그 힘을 내기 위한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호르몬을 단세포도 자기 스스로 호르몬을 바꿔요. 그러니까 단세포도 뭐 이렇게 편안한 데서 뭔가를 먹을 때는 도파민이 그 세포 안에 많은 거예요. 단세포. 도망갈 때는 아드레날린이 많은 거예요. 단세포 하나도. 근데 인간도 위기에 닥쳤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식사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똑같아요. 집신벌레의 호르몬 반응하고 인간의 호르몬 반응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인데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개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물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강아지 수준까지는 뭐를 안 한다고 하냐면은 미래를 걱정을 안 한대요. 강아지의 수준까지는. 거기서 조금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래를 걱정한대요. 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점과 단점 같이 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미래를 상상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를 많이 안 낳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생존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예전에 생존율이 높지 않았을 땐 7, 8명씩 낳아야 돼요. 그 중에 3명은 죽으니까. 그리고 뭐 줄 잘못 서면 죽죠. 전쟁터에서 죽죠. 그러니까 아들도 한 5명은 낳아야지 마음이 놓여요. 옛날 엄마들은. 이 중에서 몇 명이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었죠. 근데 지금 한 명만 낳고서도 저는 좀 불안해요. 저는 좀 더 낳고 싶은데. 근데 한 명만 낳고서 잘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예측 불가능성이 많이 사라진 거죠. 위험이. 교통사고, 지금 뭐 우리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진하다가 삐삐삐삐 하잖아요. 이거 부딪히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조금만 낳고도 편안해지는데,
근데 인간의 단점이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를 이제 그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포유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그 흔한 말로 그냥 개돼지 수준인 거예요. 몸 자체는. 두뇌는 그 훨씬 더 능가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몸은 우리 두뇌가 과거를 상상하는지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염려를 해버리면 현재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지금 생기지도 않는 것을 걱정을 해버리면 몸에서는 두 가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이제 가장 좀, 그러니까 동굴에서 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추워서, 빙하기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추워서 동굴에 살면서 이제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아랫목에 불 들어오고 있고 배부르다. 이거를 추구했어요, 인간들은. 근데 과거에는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 그다음에 쌀밥 먹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요즘에나 지금 다 그게 가능한 것이지. 물론 지금도 그 연탄도 없어서 등 안 따신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요. 그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누구하고 미래의 나의 상황을 생각한 순간 몸은 등이 안 따숩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늘 현재로 생각을 하니까. 두뇌는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래 걱정만 해도 몸에서는 이제 그 코르티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급한 위기. 그 다음에 천천히 다가오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오는 걱정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 호르몬 신경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두뇌는,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거리가 되게 많은가 보다. 근데 몸이 좀 이렇게 영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빙하기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빙하기가 왔나 몸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등이 따셔야 되는데, 이 체온이 적당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환경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추운 계절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코르티솔을 내보내는데, 원래 코르티솔이, 그러니까 당분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몸에서 당분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인류의 생존에 언제 필요했냐면 빙하기 때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빙하기 때는 신체에서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동상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야 되는 거예요. 피에 당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상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쓰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포에서 열 반응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겨울에 가끔 보면은 추운데도 손이 막 뜨거운 경우가 있죠. 그 상태입니다. 온몸이 끝까지 뜨거워져야지 동상에 안 걸리기 때문에 몸에서 당분을 많이 내보내도록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이 골치 아픈 게, 자기가 미래를 걱정해도 코르티솔이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기만 해도 몸에서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져, 그 사람이. 심리적인 겨울인데, 예를 들자면은 분위기가 쌀쌀하네. 우리 언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방에 좀 냉기가 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썰렁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안 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간에서. 근데 우리 말처럼 정말로 우리 몸이 빙하기가 온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빨리 와버립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쓸데없이 피에 당분이 많아지니까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곳에서 살잖아요. 당뇨병이 빨리 와요. 또 하나,
괜히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당뇨병이 빨리 와요. 우리 몸은 영리하지가 않아요. 몸은 포유류고 머리만 영리해진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미세먼지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문명이 발달해서 안전해서 좋긴 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의학 도구를 만드느라고 공장에서 그 제조 공장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 상황이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의학 발달로 길어졌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혈관하고 폐가 먼저 망가지면서 빨리 죽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똑같아. 기대 수명이 똑같아. 지금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좀 비슷한 그 느낌인데 뭐냐면은 인간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이긴 했는데 이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괜히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머리가 좋아진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너무너무 민감하게 그 세포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했던 게 그 반응이에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통 의학계에서는 불러요.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이 90년 동안 1548명을 미국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자료가 옛날 자료니까 지금은 10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터먼이라는 박사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임신할 때부터 연구를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누구냐에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 연구원이라는 것은 종단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자, 횡단 연구는 뭐냐면은 지금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게 횡단 연구라고 그래요. 딱 잘라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종단 연구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100세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좀 정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그걸 종단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종족 연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족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화에 대해서 태아의 스트레스 반응부터 이제 그 종족 연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아가 딱 태어났는데 딱 꼬집어 보는 거예요. 얘가 울잖아요.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치느냐가 얘가 스트레스에 강하냐 안 강하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얘가 스트레스를 대응을 잘하는 애는 평생 그 영향을 받게 돼요. 평생 스트레스 대응을 다 잘해요. 그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네. 그래서 그게 그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인간이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렇게 영향을 너무나 주고받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요인이 지금 현재 종족 연구에 의하면은 의학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이제 막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백혈병에 걸리고 이런 거 예외적인 거예요. 독성분이 내 몸으로 직접 들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는 거 이거 예외로 빼고 그거 빼고 특별한 사고나 특별한 독성 물질에 노출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건강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간 관계하고 개인적인 성취감으로 나와요. 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여기 1번 나오죠. 성취감. 근데 이 성취감을 이제 공부법으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부 희열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다음에 뭐 공부 성취감이 쌓이면은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취감을 못 느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세돌의 IQ가 156이라는데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기 전에 이세돌의 심리 상태하고 지금의 심리 상태가 같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죠? 약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구석이 찝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자기가 지구상에서 최강자였잖아요. 바둑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세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이세돌이 3위일 때, 공식 3위일 때 1위 했던 게 중국의 커제거든요. 커제는 뭐 6번인가 해서 다 졌어요. 알파고한테. 이세돌은 한번 이기기라도 해가지고, 이세돌의 별명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바둑에서 이겨본 처음이자 마지막 인류래요. 그 이후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둑에서 인공지능. 아무도 없는, 커제도 다 졌으니까. 커제뿐만이 아니라 랭킹 5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알파고랑 한 60번을 바둑을 뒀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세돌이 워낙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방송이 아예 안 나옵니다. 60번 다 졌어요, 인간이. 그 이후에. 커제는 뭐 다섯 번 다 졌고. 그러니까 이세돌은 뭐냐면 이제는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2인자인 상태에서 바둑을 두니까 인간끼리, 그러니까 알파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바둑 은퇴하겠다. 바둑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알파고는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신약 연구하고 과학 연구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둑 두는 걸로 이제 테스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물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철소에서는 신소재가 막 나오고 있고. 신소재 연구하고 신약 물질로 왜 갔죠? 돈이 가장 많이 되니까. 인공지능 회사는 자본주의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길 먼저 가는 거예요. 돈 가장 많이 되는 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15년 내에 닥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판사하고 의사가 된다는,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는 것은 성취감이 대단했거든요. 인공지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김현장 이런 데서 자동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송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심, 2심, 3심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뭐 대법원까지 가고 막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는 막 3번, 4번 이렇게 심의를 하잖아요. 그거 왜 3번, 4번 하죠? 판사들을 못 믿는 거예요. 1심이 떡값 받은 판사일 것 같다. 저 대기업한테 돈 받은 판사가 저기 80%다. 그러면 대기업한테 유리한테 판결이 나잖아요. 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 또 상고하고 항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친척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현재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떡값을 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두 의뢰인이 딱 와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이게 벌금이 얼마면 되고 뭐 몇 대면 책임을 지면 되냐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담을 딱 하니까 소송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인공지능이 편파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기 미국의 변호사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오니까 의뢰인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뢰인이. 인공지능은 검색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인공지능이 이 사건은 미국의 그 52개 주가 있죠. 근데 주마다 법이 좀 틀리대요. 이렇게 진단을 해준대. 이 사건은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은 벌금이 얼마 나오고 어느 주에 가면 얼마 나오고 어느 주에 나오면 얼마가 나오고 쫙 이렇게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딱 알려주니까 변호사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평균 내가지고 그 평균값 내가 주고 그냥 끝냅시다. 그러면 끝냅시다. 불만이 없어. 그냥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검색 한번 해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 이용료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나갈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몇천 원. 그러니까 소송비가 몇천 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식층에서 지식을 많이 쌓았던 층에서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5%를 제외하고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사 포함해서. 지금 그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다가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2세들의 미래에서는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공부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학부모들이 이런 그 전제로 자기 자식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 애를 공부시키면 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더 행복해질. 물론 여기서 공부에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눠볼게요. 일단은 공부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과정이 즐거운 공부가 있고, 이 과정이 힘들지만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거야.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방식의 공부가 있어요. 근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방식의 공부가 인간에게 성취감을 주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공교육에서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등급, 이렇게 등수, 그다음 명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바뀌는,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일들이 15년 내에 다가올 것 같거든요. 15년 내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인공지능의 발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대요. 지금도 영리한데 얘가. 지금도 인간의 생각의 속도의 기본 300만 배가 빠르고, 뭐 책 읽는 속도는 뭐 아까 얘기했죠. 3시간대 3,000년이고 1초에 800만 권을 읽고, 근데 이게 미개한 상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 수준이 1% 발달한 상태래요. 앞으로 90%가 더 발달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기서 9배, 10배가 더 발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문명으로 인정하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50년 후에 나올 줄 알았더니 불과 15년 내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더 이상 뭐냐면 15년 내에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공지능이 거기서 더 발달을 해도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IQ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공지능의 IQ가 예를 들어서 1만을 넘어가 버렸다. 그럼 인간이 얘 IQ가 2만, 3만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얘는 더 발달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임계점, 인간이 인공지능의 IQ를 판단할 수 없는 지점이 15년 내에 올 거라는 것이죠. 그게 2030년, 2045년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전 더 빨리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특별한 재난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심리적인 두 가지 요인이 성취감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따뜻한 인간관계예요. 이웃 관계예요. 그래서 그 로제토 마을의 그 사례를, 미국의 이제 그 이민자 이탈리아계 이민자 로제토 마을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거 워낙에 유명한 상황에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로제토 마을 이야기가. 어떤 신부님이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일 끝나고 나서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저녁에 파티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파티가. 그러니까 공동체 행사가 되게 많은 마을로 이 신부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이건 사실 지금 이 분위기는 파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건강에 쏙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일대 다 강의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파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웃기는 강사가 인기가 있는 게, 좀 막 웃겨주면 파티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머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잠시만 좀 참아주시면 됩니다. 참아주시고, 이렇게 일단은 좀,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시너지로 좀 갈 거라고 보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과 활동이 되게 잘 발달된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근데, 이제 어떤 의사가, 브룬하고 울프라는 의사가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요. 술 먹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인종적인 문제인가 생각하고 어떻게까지 연구를 했냐면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인종들의 삶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불가사의한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이 건강이 좋은 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 마을 사람들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변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제가 두뇌사용 설명서에 써놨는데 동일한 인종이 미국하고 프랑스에 살아요. 그런데 식생활이 똑같아요. 그 생활 습관이 똑같아요. 그런데 프랑스에 사는 그 어떤 인종은 고기 많이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러고 여기도 이제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미국에 갔어도 똑같은 그 같은 인종이니까 그 똑같은 문화고 고기 먹고 포도주를 먹는데 이쪽은 심장병에 걸려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근데 프랑스에서 포도주 고기 먹는 사람은 심장병에 안 걸려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밥을 먹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고기 먹고 술 먹는 분위기가 여기는 포용적이고 좀 파티 분위기인 거고 미국 분위기는 뭐냐? 이거 먹어야 내일 또 일하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에너지를 채우는 분위기인 거죠. 즐겁게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즐겁게 먹으면 병에 안 걸리는데 안 즐겁게 먹으면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변수가 다 관계에서 왔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때 이제 두뇌에서 이렇게 편도체라든가 이렇게 그 공포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공포를 처리하는데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도록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식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맹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자였거든요. 자연계에서 늘 약자였어요. 그래서 공포를 잘 처리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 일본의 그 공부법 책을 쓴 사람이 한 명이 어떤 공부법을 책을 썼냐면 트라우마 기억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때리면서 처벌을 하면서 이게 뭔가를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맞아가면서.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옛날 교실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수학 선생님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만 공부가 잘 되냐? 그 선생님이 때리는 거를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저 선생이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관계예요. 관계.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자, 단체 기합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포의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은 상위권 애들한테 너그럽습니다. 아시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기 상위권이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었던 분도 있지만 상위권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너그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그 반에서 1, 2, 3등을 딱 따로 불러내요. 그래서 빵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단체 기합 주는 거 왜 그런지 알지? 그 평균 점수를 올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상위권 애들한테는 자기가 사랑의 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얘는 그 비하인드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교실에서는 차별을 안 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 해서 걔네들한테는 단체 기합을 주는 이유는 이런 거고 이런 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체 기합이 이루어졌을 때 뒤에서 위로를 받은 애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받지 않아요. 긍정적 반응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이 공포는 나를 이렇게 겨냥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외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다른 애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단체 기합을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는데 그렇게 맞으면요 맞아도 덜 아파요.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몸은 스트레스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요 기억 물질이 두뇌에서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공포를 기억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뭔가 약간 위협적인 상황이나 내 몸이 아프거나 누가 나를 때리거나 했을 때 두뇌에서 이걸 기억하라고 기억 물질을 다량으로 내보내요.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야 얘네들은. 선생님이 때리는 게 사랑의 매니까. 근데 이유 없이 맞는 애들 있죠. 이유 없이 미워서 막 때리고 막 이러면 기억 물질이 나오긴 나오는데 공포 물질이 더 많이 나와버려요. 스트레스 물질하고.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그러니까 공포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군대 좀 이렇게 군대 가서 나 언제 제대하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에서 학생들이. 예. 그러면은 스트레스 물질하고 공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 물질도 나오긴 하는데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반응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IQ가 급속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멍청해진 상태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 방식이 옛날 체벌 방식이 상위권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뇌 사용 설명서.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청소년기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면 이게 몸에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세뇌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어디를 취직해도 상사하고 그 자기를 때렸던 이유 없이 때렸던 선생님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설명하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돼요. 적응을 계속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적응을. 그리고 공부 잘했던 애들은 이제 특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 귀족화돼요. 귀족화되다 보니까 그 발언처럼 보통 사람하고 자기를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 일부 빼고는 개돼지고 이게 심리가 실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 그 후유증이 터져 나왔던 게 그 최순실 딸이 했던 말이에요. 부모 재산도 실력이야. 부모 재산도 실력이야.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최소한 2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란 트라우마를 가진 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현재 대한민국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인간관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자기가 피할 곳이 필요해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관계하고 성취감 두 가지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성취감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지는 시대에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겁니다.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양모 씨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질투심이라는 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한 거 아세요? 서울대생이 질투심이 더 심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중에 7, 80%는 또 불행해요. 자기 과에서 항상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판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의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점을 통과했어도 그 안에서 자기의 행복 게이지를 그 안에서 재설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뭐 행복의 뭐 평균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취하면 좋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상적인 또 성취감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좋았어요. 그런 대로 지금까지 그런 대로 해왔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좀 미래 인문학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라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드는 겁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정말 아귀다툼 같은 게 좀 아귀다툼의 바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등수를 매기는 교육을. 다양성, 너는 유니크한 애야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너는 몇 등이야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두뇌들이 넘쳐나는 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개성이나 다양성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과거에 자기 부모도 안 그랬었고, 뭐 조선시대에는 뭐 더 했을 수도 있죠. 어쨌건 그 우리가 군대 문화, 군사 정권, 군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선착순, 정말 그 우리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선착순 3명 아시죠? 저기 3명만 쉴 수 있고 나머지 97명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3명씩 자르잖아. 이거. 이게 군대 문화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게 뭐가 사라졌냐면요. 작은 것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작은 거에서 자기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 능력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경쟁하게 되고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의 바다가 생겼고, 그럼 그 낮은 자존감의 바다에서 방주는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만이 노아의 방주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방주가 어디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하고 자기 주변부터 그런 어떤 그 다양성,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뭐 장애인도 다양성 중에 하나고, 머리가 좋은 것도 다양성이고 나쁜 것도 다양성이고 성질이 더러운 것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 아무튼 그 다 포함해서 그 다양성을 하나의 그 신이 내려주신 어떤 달란트나 기프트라고 보면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 최대한 개성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방식의 그 방주가 자기 가정, 사실 처음은 자기 마음부터 그게 시작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슬슬 넘어갈 때가 됐네. 다른 페이지로요.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로. 이게 매슬로우의 삶의 욕구 8단계잖아요. 이걸로 일단 잠깐 보시고 설명은 이걸로 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4단계 존경과 자존감의 욕구, 5단계 인지적인 욕구, 6단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욕구, 7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 완성의 욕구, 8단계 자기 초월 또는 영적인 욕구.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새로 만든 도표로 설명을 할게요. 이걸로. 자,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하고 우리 사회가 이 4단계 있죠, 4단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 전체가 우리가 그래서 뭐 회사가 30주년이다. 뭐 개교 뭐 45주년 뭐 이렇게 행사할 때 교장 선생님하고 그 사장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이제 중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문명 자체도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생리욕구, 안전욕구, 소속감욕구, 자존감욕구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듯이,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지 못하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에릭슨이 제시한 8단계인데 신뢰감을 받거나 불신감이거나 자율성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주도성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근면성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자기 정체감을 갖거나 혼동감을 갖거나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갖거나 고립감을 갖거나 자기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거나, 이게 생산성이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침체감을 느끼거나 자기 삶이 이제 뭐 그런 대로 잘 살았다라고 느끼는 것, 이게 자아통합감이거든요. 자아통합이거나 아니면 절망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긍정적인 느낌, 심리적인 느낌들을 쭉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 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래 살지를 못해요. 열등감하고 침체감만 느껴도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질병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온순한 성격은 당뇨하고 암으로 가게 됩니다. 세 가지하고 친해져요. 당뇨, 암,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치매,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 그러니까 그 두뇌 그 시냅스에서 찌꺼기가 끼면서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치매. 그렇게 가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을 합니다.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도표도 있어요. 있는데 표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 스토리텔링 흐름이 조금 끊겨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혈질인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다혈질은 화내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몸에서. 그런데 아드레날린류 종류의 물질이 혈압을 상승시킨대요. 그러면은 혈압이 상승되면서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게 된대요. 그래서 두뇌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게 이제 심내 혈관 질환이죠. 다혈질들은 혈관 질환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와도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뇌졸중,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격에 따라서 이쪽 이게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혼동감 이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면은 성격에 따라서 그 질병이 달라져요. 질병 요인이 심리적인 거에 따라서.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심리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 네 가지에 굉장히 많이 하위 1, 2, 3, 4단계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을 근데 뭐 지금 좀 퇴보하고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 그 서울 시내에 개방형 화장실 있죠. 이게 지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줄어들고 있대요. 길거리 가다가 관광객들이 급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 열린 상가 화장실.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그 지원금이 좀 깎이면서 그 상가에서 이제 우리 못해. 청소도 안 해주고 휴지도 공급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개방형 화장실을 하냐고요. 자기 돈 내서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문을 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어쨌거나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어찌 보면 옛날에 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논두렁에서 쌀 수 있었잖아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까지에서 이 수준에서 막 발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집안이 좋거나 조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5, 6, 7, 8단계를 갔던 거예요. 5, 6, 7, 8단계를 갔던 거죠.
그러니까 5단계가 인식의 욕구잖아요. 이게 공부예요.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가 이 5단계 인식의 욕구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식의 욕구에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도 국소수였던 거죠. 국소수였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이 5단계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5단계 인식의 욕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아서 그 성취감을 느껴서 자기 인생이 막 자아통합, 자아실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존재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실현을 했다고 못 느끼는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문명사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존감까지 채워진 사람이 제대로 된 인식의 욕구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존감에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근저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다. 이런 그 심리학계 명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하고 반대되는 게 이쪽이 열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진짜 어떤 근면성이 나오게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학습이 안 되면 그 욕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 상위권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간의 그 욕구의 차이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 버려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상위권은 발달의 욕구가 더 커져요. 근데 거기서 좀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했던 그룹은 욕구가 더 약해져요. 근데 그 욕구는 도파민하고,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호르몬이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의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의 양하고 면역력이 비례를 한 거예요.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는 교실에서 열등감을 느꼈던 그룹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더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있는데 학벌하고 건강 수명을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럼 대략 한 5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학위로 봤을 때, 뭐 석박사 학위가 다 봤을 때 8년 정도를 더 배운 사람이 건강 수명이 4, 5년이 더 길어요. 네. 그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신체 호르몬 반응 때문에 그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거고, 또 노인 건강 연구를 보면은 자기 역할이 있는 노인, 은퇴 이후에 직장에 있는 노인 또는 어떤 역할이 있는 노인하고 그렇지 않은 노인의 병원비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없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왜 아프냐면은 도파민이 낮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봉사활동을 안 하면 빨리 죽어버려요. 병원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를 돈 주고 써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죠? 은퇴했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사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봉사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은퇴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비극이 생기게 되죠. 몸도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식들 못할 짓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뭔가를 막 인식의 욕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름다움의 욕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쭉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좀 더 핵심적인 인문학적인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버리고 있구나. 20분에 잠깐만 3분만 쉴게요. 이거 전체 이렇게 지금 제가 상승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강하면서 제가 보죠. 중년 이후의 상황은 역피라미드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게 2부 강이에요. 그거는 지금 상승해서 끝낼게요. 근데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뭔가를 알게 되면은 거기서 더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를 이제 감별하고 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미적인 욕구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 단계를 건너뛰지 못하면 자기가 자아 실현을 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집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그 노하우를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는 자아실현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실현의 느낌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의 욕구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어령 같은 사람은 그걸 영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성. 우리 예전에 뭐 이거 조사한 적 있었어요. 그걸 SQ라고 그래요. 소울 쿠오션트, IQ, EQ, 뭐 MQ 있는데 그걸 SQ라고 불러요.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 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울 쿠오션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높은 사람이 최수종 씨가 높다고 나옵니다. 그 TV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돈 버는데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자기 통장 잔고가 별로 없어 돈 쌓이면 남을 주느라고 바쁘고 근데 그게 부부가 이제 궁합이 잘 맞으면 아주 다행인데 그죠? 둘 중에 한 명이 반대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장가 갈 때는 내가 돈을 남을 줘도 화를 덜 낼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돈을 아직 많이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화를 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소소하게 돈이 밖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경고를 하죠. 제 인생에 그런 태도는 나의 인생의 의미 자체를 없애는 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아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너지면 이 위에 있는 게 한꺼번에 무너진다라는 게 그래서 건강한 게 제일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1부 하고요. 3부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